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미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이란이 휴전에서 좀 빠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아시아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덜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루짜리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나오는데요. 미국도 이거 잘 안 될까 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빠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들어 올리면서 끝났고, 분위기 좋았던 반도체는 플러스권 원역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다른 주식들은 뭐 빠질 때가 됐죠. 신고가를 쳤으니까, 승고르기 할 때도 됐으니까, 아주 적절한 승고르기, 빠진 거 없는 승고르기, 뭐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 시간을 질질 끌면 좋지 않다는 거 계속 느끼게 되는데요. 미국 기준은 뭐 WTI보다도 가솔린 가격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가솔린 가격 뚝 떨어졌다가 바로 올랐습니다. 자, 여전히 3달러 이상이고요. 이게 3달러 이상이면 소매 가격은 4달러가 넘을 거고, 고급 휘발유는 5달러에서 6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은 시간이 끌수록 미국도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미국이 압박을 받으면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받으면 못 견딜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저희 증시각도TV의 전망입니다. 어제 아주 재미난 댓글을 한 분께서 주셨어요. 아주 인사이트가 넘치는 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그 댓글의 댓글들도 인사이트가 넘치더군요. 그리고 경험치도 내용이 들어갔고, 한 분께서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그냥 동등한 수준에서 협의하는 걸로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 작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워낙 싼 가격에 중국에 석유를 팔고 있으니 석유를 비싸게 팔게 하고, 또 이란까지 제어를 해서 중국이 석유를 비싸게 팔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얘기 중에서는 중국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완벽하게 맞으려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맞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어떤 전략을 짜서 진행을 했을지라도 현재처럼 유가가 올라 있는 상태를 꽤나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이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금융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현재 금융시장 상황은 연말 기준으로 한 번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들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충격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입으로 털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한 건 별로 없죠. 일단 휴전 한번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 고점을 올려놨으니까 계속 입으로 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데, 케빈 워시가 이제 곧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뭐 이건 당연히 연준 의장이 될 사람이 해야 될 얘기인 것 같고, 연준 독립성은 대체로 연준에 달려있다, 연준하기 나름이다 라는 얘기를, 애매모호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통화정책 운영상 독립성을 특별히 위협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누가 옆에서 뭐 격한 편으로 씹으려 대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케빈 워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 궁금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빈 워시가 받게 되는 바통이 애매한 바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도 하지 않는, 근데 금리를 낮추겠다고 하는 게 케빈 워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안 그래도 겨우 버티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제방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뻥 뚫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미국 시장 혼란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죠. 자, 이걸 애매한 위치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어디다? 채권 시장이다. 네, 채권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금리가 4.5까지 올라갔던 게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습니다. 4.25예요. 자, 그런데 한번 근원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년물 4.25가 낮은 금리입니까? 낮은 금리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적절한 금리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적절한 금리인데,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지난 20년간의 흐름으로 봐서는요, 그걸로 봐서는 꽤 높은 금리죠. 자, 그러면 옛날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의 평균으로 회귀한 건가? 그런 고민이 좀 생기죠. 자, 이 금리는 미국에겐 어떤 압박? 이자 압박을 의미하죠. 이 금리는 이자 돈으로도 국방비를 넘겨야 되는 압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전쟁이 나고 유가가 오르자 4.5까지 올렸다가 살짝만 숨고르게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다릅니다. 주식시장처럼 신고점을 찍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살짝 들어서 어떻게 되지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위로 튀는 상황들이 오면 주식도 죽는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들을 보면 트럼프는 우리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시간으로 협상 마감 시한은 수요일 22일 저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21일이었거든요. 그렇죠? 2주간이니까 하루 늘었습니다. 아주 고무줄이야. 데이터 값이. MBTI P인가 봐. P도 엄청 P인가 봐. 그냥 하루가 그냥 늘어나 버렸어. 22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에 누구보다 쫓기는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 행정부 아니겠느냐, 트럼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아그라치장 외무장관은 미국의 모순된 입장과 이란을 향한 위협적인 수사가 외교적 절차를 지속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은 이 사안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외무부 대변인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차기 협상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인데, 로이터에서는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란이 2차 협정, 휴전 협정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동향들 한번 보죠. 달러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에서는 뭐 위협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뭐 약세가 나타났으니까 그런 위협감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N은 그 자리예요. 158.80. 최근에 N 그 채권 금리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역시나 뭐 고점 부근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원화는 어제보다는 약세입니다만 조금 소폭 강세로 가면서 유로화 대비는 1733원, 그리고 엔화 대비는 925.9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화가 강세로 가고 싶어도 N이 저러고 있으면 900원 밑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 아닐 것 같죠? 그동안 우리가 작년 5월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봤지만 원화 혼자 막 800원대로 방방 내려가서 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건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상황이 좀 좋죠.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좋아서 무역 흑자 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엔화 대비 원화 강세 혼자 갈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94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에서 움직였던 흐름에서 이제 920원이 보인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어제 팍 튀었던 그 자리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잠깐 해소될 것 같아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 있는, 위로 올라서 붙어 있는 뭐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VIXGP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 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면 조금 잘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런 그 너무 뻔한 이야기보다는 그 기업 뉴스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뉴스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250억 달러나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하나 있고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에 이어 애플의 2대 CEO였던 팀 쿡이 드디어 애플의 CEO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차기 애플의 CEO가 선출된다는 소식입니다. 차기 경영자를 애플 이사회에서 존 터너스로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존 터너스는 어떤 분이냐면 하드웨어 엔지니어 부문 선임 부사장, 그러니까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했던,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죠? 네, 그 기술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자들을 이렇게 붐업을 잘 시켰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팀 쿡은요, 어떤 사람이죠? 관리의 달인이죠. 특별히 재고 관리와 그 물류 관리와 이런 모든 그 유통 관리, 이 부분에 천재적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결정적으로 보면 스티브 잡스가 떠나서 그때 주가가 휘청거리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애플 제국은 더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애플은 터너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애플 전 카테고리에 걸쳐서 다양한 획기적 제품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총괄했다. 아이패드, 에어팟 등 새로운 제품군 도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쿡은 전세계 정책 입안, 그다음에 쿡에 대해서는 전세계 정책 입안자들과 교류를 포함해서 회사의 특정 영역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이제 이 팀 쿡하고 터너스의 아주 짧은 발언들을 통해서 기업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미국 마감에서는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훌륭한 기업이 어떤 태도와 어떤 언행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 되게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어차피 평생 투자해야 될 사람이라면. 자, 팀 쿡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좀 의례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애플의 CEO로서 일할 수 있었고 이처럼 특별한 회사를 이끌도록 신뢰받았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나는 내 존재의 모든 것으로 애플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처럼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이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던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애플은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헌신을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플이 펼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디지털 기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도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었고요. 라디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었죠. 현대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 바로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애플을 통해서 이제 보편화되었고 대중화되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코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열차가 생기면서 우리한테 어떤 개념이 생겼습니까? 시간 개념이 생겼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 열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겼죠. 우리 인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애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접촉면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팀 쿡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다는 점. 그리고 터너스, 새로운 CEO. 나는 거의 경력 전부를 애플에서 보냈고 스티브 잡스 아래에서 일하고 팀 쿡을 멘토로 둘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에 겸함을 느끼며 반세기 동안 이 특별한 조직을 규정해온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이끌 것을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빨리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CEO가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존재의 모든 것으로 애플을 사랑했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이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산 목표를 이루었고 어떤 어느 정도의 성과 지표가 나왔고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얘기가 있나요? 네, 숫자로 표현되는 얘기가 없죠. 예, 그러면서 또 터너스도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조직을 규정해온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이끌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어요. 네, 숫자가 보이나요? 숫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KPI 이야기하는 이사회들은 정말 걱정을 좀 해야 된다. 한국의 이사회들이 자꾸 KPI 숫자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겉으로는 저거 해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고객을 위해서 헌신한다. 뭐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거 막 적어 놓기는 해요. 근데 그건 선전용이야. 마케팅용으로만 적어 놓고 실제로 뭐 고객을 위한 헌신, 뭐 예를 들어 세상을 위한 헌신, 뭐 세상의 어떤 뭐 좀 풍성함을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사명, 뭐 이런 사명감, 사명 선언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게 없죠. 한국 기업들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제가 보기엔 숫자보다도 뭐라 그럴까 이런 가치를 지금 터너스가 얘기한 것처럼 가치와 비전 이 바닥에 쫙 깔리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야 한다. 조직원들한테.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조직에 있고 그리고 이게 가치를 창조하는 조직에 있으니 내가 여기서 참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가치 있게 가치로운 인간이 된다. 이런 구조가 짜져야 되겠죠. 예, 그냥 나 월급 얼마 받지? 이런 구조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역량치로 보면 한국 사람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제가 이걸 왜 그렇게 느끼냐면 지금 한국의 똑똑한 친구들 이런 그 회사 가서 일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리고 자리 잡을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회사를 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많이 듭니다. 어떤 또 다른 예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픈 AI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그러한 가치를 가졌느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이번에 이란 전쟁 때 사용된 AI 툴에서 엔트로픽이 자진해서 하차했죠. 굉장히 큰 매출일 텐데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홀딱 잡아본 게 누구죠? 오픈 AI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엔지니어들, 특별히 미국 서부의 자유로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대거 이탈 러시가 나면서 엔트로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진짜 단 몇 달 만에 오픈 AI의 매출을 엔트로픽이 돌파했다라고 뉴스 나온 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가치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은요, 이 가치 지향성을 가지면서 퍼포먼스를 내는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런 회사를 잘 선택해서 딱 투자하면 안 팔고 그냥 계속 가시면 돼요. 그게 위너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은 가격만 봐요. 주가의 가격만 봐서 어떻게 싸게 사서 어떻게 비싸게 팔까 이 생각만 하거든요. 심지어 가치 투자자들조차도 어떻게 싸게 사서 어떻게 비싸게 팔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는 부자만 되겠다. 아니, 부자 돼서 어쩔 건데. 조만간에 여러분 만나보게 될 저자와의 대담이 있는데요. 정신병자가 돈 없는 사람이 정신병자가 많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가 많을까요? 우울증 같은 거. 네, 향후에 나오는 대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병 많은 그러니까 가치를 잃으면 정신이 혼란해진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엔트로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엔트로픽이 아마존에 250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50억 그냥 지급하고 최대 200억 달러 추가 지급. 네. 그리고 기존에 80억 달러 지급한 건 그대로. 이런 조건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조건값은 10년 동안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사용하는 조건.
네, 그리고 여기에 1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250억 달러 주고 1천억 달러를 자기 회사에 써. 뭐 이런 조건 값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또 하나의 조건 값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자체 AI 반도체인 트레이니움 사용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조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 어떤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엔비디아에게 약간 금이 간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약간 금이 갔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자체 설계한 칩으로 엔트로픽이라는 세계적인 AI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엔트로픽이 과연 잘 해나갈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인터넷 처음 시작할 때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유사한 게 야후, 내비게이터, 라이코스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군웅할거하던 시점하고 똑같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구글 같은 놈들이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시장의 그 어떤 시장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그 뭐랄까 군웅할거의 시대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길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드렸던 말이 가치 지향성이 뛰어난 애들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를 감동감화시켜야 되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의 어떤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가 진짜 잘한 게 뭐냐? 엔지니어를 감동감화시켰어. 이거 한국이 빨리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그동안에는 인력 초과, 인력 잉여와 인재 잉여, 인재 초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소모시키거나 막 사용해도 됐죠.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인재를 감동감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를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엔지니어를 감동감화시키는 그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를 찾아내는 안목을 길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회사를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무조건 승리한다. 시장에서. 주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기업을 잡는 게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그 너무 뻔한 미국 시황이었기 때문에 기업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